그 다음에 세 번째 엔화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 폭락은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자, 이게 올해 우리가 재밌는 게 뭐가 나왔었냐면은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석학이라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관료 출신의 그냥 이 경제 전문가인데 노구치라는 사람이 있죠. 한국한테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1인당 GDP에서 추월당한다는데요. 추월당하는데 예,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는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예? 한국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던 거야.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달러 환율 가지고 해보니까는 1달러당 137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1300 지금 90원에 육박하고 앉았잖아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붕괴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달러로요 한 3만 5천 달러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해인이요.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3만 달러가 붕괴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붕괴된 거예요. 예? 왜?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일본도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도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일본을 우리나라가 제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 환율로 했을 때 한 3만 달러가 조금 넘고 여전히 우리는 3만 달러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그래서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7월 24일까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노구치라는 사람이. 예? 노구치 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장성 관료 출신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진다.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신 차리라고 이제 막 한 거죠.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일본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일본 산업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이 상징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야. 1인당 GDP로요. 근데 이 사람의 걱정은 기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후로. 우리한테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일본을 제쳤다는 것이. 물론 구매력 지수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제쳤습니다. 자, 일본 경제는요. 엔화 가치의 폭락은 당연한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화폐 경쟁력이 더 지속됐기 때문에 뒤늦게 떨어진 것 뿐이에요. 결국 화폐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실질적인 경제력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 일본의 경제를 상징하는 것은, 그리고 경제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소비하고 생산이잖아요. 소비 봐보세요. 91년도에 2015년에 100으로 한 건데 91년도에 106에서 2022년에 4월달에 104. 30년 동안 소비가 변화가 없는 나라예요. 생산 91년도에 107.5, 108 정도 했었는데 올해 2분기에 93. 생산과 소비가 이런데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죠. 예? 소비와 생산이 이런데 경제가 30년간 멈춰 있는데 엔화 가치가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과대평가가 됐던 거죠. 자, 임금 94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월 평균 수익 기준으로요. 일본 노동자들이. 예? 94년 이전 수준으로요. 풀타임 일자리 임금조차 20년간 변화가 없어요. 풀타임 일자리 조차도요. 예? 자, 아베노믹스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베노믹스는요, 돈 찍어내가지고, 엔화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유로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성장해보기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 말에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2013년 1월달부터, 일본, 정권을, 두 번째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럼 2012년을 GDP를 100으로 했을 때 2021년에 103.8, 8년간 3.8%고요. 연평균으로 하게 되면 0.3%씩 증가한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근데 돈을 얼마 찍었는지 아세요? 돈은요? 이 기간 동안에 돈은 565조 엔을 찍어놨어요. 565조 엔을. 565조 엔을 찍어가지고 GDP는 명목 GDP로 41조 엔 정도만 증가시킨 거예요. 돈 찍어낸 거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확실하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잖아요.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기업에 그러니까 주가, 시총 규모가 452조 원이나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산시장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아베노미스는 비참하게 실패했고요. 그 이전에 20년, 잃어버린 20년 있었고, 아베가 집권하고 10년 동안에도 경제가 그러니까는 돈 찍어가지고 엄청 했는데, 그 결과로 오히려 뭐 어떻게 됐냐? 오히려 좀비 경제가 만든 거죠. 일본은 지금 뭡니까?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도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1%예요. 2016년 2월 달부터. 마이너스 0.1%예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지머니. 대규모로 그러니까 중앙원에서 돈 찍어내고 일본은행에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예? 그거 가지고 주식도 사들이고 예? 해가지고 주가 부양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지머니에 중독이 된 거죠. 예? 중독이 된 거죠. 금리 이자 안 내도 돈 쓸 수 있으니까는 뭐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혁신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결과, 엄청나게 돈 찍어내다 보니까 정부 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GDP 대비 250%가 넘는, 예?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나갈 게 아닙니까? 거기에서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이렇게 9% 정도 안팎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일본의 식량 인플레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금리를 못 올려, 일본은. 인플레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리를 못 올려요. 금리를 못 올린다고. 금리를 못 올리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가요. 지난 2년간에 보게 되면은 예? 최근에 지난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무역 수지 적자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예? 무역 수지하고 엔화 가치 하락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액이 크게 증가할 게 아닙니까? 똑같은 양을 수입을 해더라도. 예? 그렇죠? 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1년 동안에 10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했어. 예? 일본의 외환보유액이요. 이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본은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못 올려요. 근데 기준금리 안 올려도 장기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만기 10년짜리 그러니까는 정부채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냐? 채권을 매입을 하죠. 채권을 매입을 해. 일본은행이.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했느냐?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게 한 27조 엔을 더 매입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는 사활을 걸고 막는 거예요. 시장금리, 기준금리, 이거 다 그러니까 올리는 걸 막는 거예요. 예? 장기 시장금리는 원래는 할 때 2016년 여름에 0%로 이렇게 목표금리 설정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0.25까지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0.25 넘을까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막 국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방어하고 있는 거야.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 봐보세요. 작년 말에 한 521조 엔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달 말까지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26조 7조 엔 정도로 쫙 증가하잖아요. 네?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해계년도, 일본은 4월 달부터 이렇게 해계년도를 쓰죠. 4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요. 조세 수입이 한 65조 엔 됩니다. 세금 걷어들이는 수입이요. 여기에 채무 상환에 한 24조 한 3천억 엔을 써요. 한 37%를요. 채무 상환에만. 예?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채무상환에 22조엔을 썼었어요. 조세 수입의 한 52%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왜 이게 더 많은 정부 채무가 증가했는데도 얼마 안 증가했느냐? 금리를 내렸으니까요. 그 사이에 금리를 엄청 내렸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신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야지만이, 신규 채권을요. 왜 그러냐면은 조세 수익 가지고 정부 지출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한 해 지출할 예산을 확보하려면요. 전체 지출액의 한 46% 이상은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 근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상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매년 채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조세 수입이 전체 지출액의 한 60%뿐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한 46%, 올해만 해도 46%를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해야지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 보세요. 감당이 안 되죠. 이자 갚기 위해서 채권을 또 계속 발행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상반기에 주식 시총이 날아간 게 53조엔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 9조 달러가 날아갔어요. 6월 달까지. 9조 달러. 거기에 보면 얼마 안 날아간 거잖아. 한 37조 달러니까요. 왜 그런 겁니까?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는. 금리 안 올리니까는 그나마 자산시장이 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은 일본은 그동안에 돈 찍어가지고 주식도 이렇게 막 부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붕괴되는 거야. 예? 붕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일본이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이게 꼭 모래성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 한 9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이게 금리 인상 이 추세 저거 걱정하면서요. 일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해 일본의 회계 저겁니다. 22년 1분기 기준으로 명목 GDP라는 건 물가를 그냥 다 현재 화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542조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자로 갚는 게 1.5% 좀 넘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도 1.5% 정도, 1.5%가 넘는다 이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려보세요. 이거 확 급증해버립니다. 급증해버려요. 그러면 일본이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예? 일본의 이 지금 저 분홍 색깔로, 옅은 분홍 색깔이 이게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쫙 떨어진 거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겨우 지탱하고 있는 거야. 예? 지탱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일본은 여기저기서 다 이게 붕괴돼 버립니다. 예? 여기서 다 붕괴돼 버려. 주식 가치도 붕괴되지, 채권 가격도 붕괴되지. 거기다가 정부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지. 그러니까 금리 못 올리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금리 안 올라가는 걸 방어하다 보니까는 돈이 공급되니까 돈가치 떨어지죠. 가뜩이나 지금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한 1,0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가요. 이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거를 좀 놓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가 163조 한 3,500억 엔 정도 됩니다. 네? 이게요. 그런데요, 이게 1달러당 140엔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되느냐? 네? 140엔으로 얼마가 되냐? 1조 1,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1,700억 달러요. 외국인들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요. 일본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7월달 기준으로요. 1조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만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말고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로 바꿔갖고 나가게 되면은 그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뭘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외환보유액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외환보유액이 제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지만은 1조 3,2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규모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경제 규모에 대비해가지고는 한 20%대뿐이 안 돼요. GDP 대비.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이만큼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1조 한 2천억 달러 가깝게까지.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엔화에 대해서 일본 엔화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예? 일본 자산 던지는 식으로요. 자, 일본의 문제는 뭐였느냐? 일본의 원래 시장 경제는요, 일본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요, 네트워크형 자본주의라고, 미국이나 서구의 학자들이 일본 자본주의를 유럽이나 서구의 자본주의와 달리 서구나 미국이나 영미형 같은 경우는 시장형 저건데 네트워크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정부하고 은행하고 기업이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주고, 정부는 산업정책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또 은행을 그러니까는 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은행을 가지고 기업을 밀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조업 기반의 세계 2위 경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결과로 일본의 엔화가 중심통화, 기축통화 지위를 획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73, 4년부터 금융화, 미국이 일본에서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죠.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살아나면서 일본 기업들이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죠. 즉,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됩니다. 네? 기업들이 뭐냐면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쉬워지니까는, 소위 네트워크, 서로가 그러니까 정부와 은행과 기업이 그러니까 이 서로가 강한 협력 체계에 의해서 됐던 것이,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야, 이게요. 일본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도 80년대부터 그러니까 기업이 주요 고객에서 없어지니까는 가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90년대 초에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루어진 거고요. 은행이 그러니까 돈벌이 할 때가 기업이 없어지고 기업 대신으로 이제 가계를 대상으로 한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일본은 제조업 기반이란 말이에요. 80년대 일본 제조업은 세계 최고였었죠. 근데 인터넷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경제의 플랫폼화가 진행되잖아요. 2000년대는 산업체계가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에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산업체계 재편에 실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90년대 계속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견디게 했죠. 그래서 좀비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성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니까는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산업 구조 조정은 우리가 뭐랬습니까요? 기존에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산업들을 그러니까 통폐합도 해야 되지만은 새로운 수익성 있는 사업도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의 플랫폼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일본의 그러니까는 제조업의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디지털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일본이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창조 산업 육성을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러고 나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요? 돈을 공급해가지고, 이지머니를 공급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좀비화시킨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유럽, 영국, 일본에서 보다시피 자신들이 과거의 경쟁력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 소위 말해서 이지머니의 특권을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뭐냐면 남용을 하면서 경제 체질 강화보다는 남용을 하면서 결국은 좀비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좀비화된 거죠. 좀비화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게 그러니까 독이 된 거죠, 독.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지머니는 축복의 측면도 있지만은, 예?
이게 저주의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이런 말 있잖아. 자녀를 위한 게 아니다. 예? 자녀가 그 돈에 그냥 의존해가지고, 예? 자녀를 그러니까 오히려 바보로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 이 국가 경제도요. 그 민낯이 드러난 거죠. 민낯이 드러난 거야.